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도 규탄 대회를 이어간 가운데 어제 집회 참가자들의 의사당 난입 시도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당들이 황교안 대표 등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늘 출국했습니다. 북한이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 대비 최고 8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불법 파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건데요. 국민 통합과 경제 성과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면서 지명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육선 의원 정세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번째로 춘추관 브리핑룸에 서서 차기 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민 통합, 민생 경제 성과 이 두 가지를 집권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정 후보자가 이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로 발탁하는 건 삼권 분립 훼손이란 비판에도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삼고초려에 해당하는 노력이 있었다면서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떠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선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은 장관들을 당에 내놓을 것이라며 추가 개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이 앞서 얘기했지만 삼고초려 끝에 정세균 후보자로 낙점이 됐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음 총리는 과연 누구냐 관심이 많았죠.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한 달 전부터 잇따르기도 했고요. 정세균 후보자도 처음 제안을 받고 고사했는데 나중에 결국 문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뒤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사를 했던 것도 국회의장을 했던 이 이력 때문일 텐데요. 정 후보자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 지명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청와대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도 아닌데다 어려운 임기 후반기에 성과를 내려면 정세균만한 적임자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한 참모는 내년 총선 후에
2단계 개혁을 시작하려면 능력 있고 무게감 있는 총리가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인사 발표를 한 뒤에 참모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삼권 분립이 우려된다, 의회를 신여화했다, 또 입법부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내년 종로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정 후보자 대신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나요? 네,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걸리는 한 달을 남겨둔 오늘 마침 차기 총리 발표가 나면서 이 총리가 지역구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비례대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당과 협의를 통해서 결국 총선 역할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할 뻔했던 어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당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책임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다른 당에 돌리면서 오늘도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황 대표, 불과 8개월 전 민노총 국회 진입 사건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국회에 들어가겠다며 시위를 하다 담장이 무너진 사건. 25명이 연행됐습니다. 다음날 황교안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위대가 국회 안에 들어가 의사당까지 난입하려 한 어제.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국회 진입이 통제되자 아예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황 대표 태도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국회가 폭력과 욕설을 자행하는 과격한 근육보수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어제 시위대 공격을 받은 정의당은 한국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어리고 게다가 여성만 골라서 무차별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예사고. 그게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얼굴에 침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면 미안하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된 장외 집회와 삭발, 단식에 이은 국회 내 폭력 사태까지 황 대표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 집회는 어제 온종일 국회 경내에서 열렸죠. 경찰은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점, 또 경찰의 거듭된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뒤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신고도 없이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는 9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당직자를 그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집회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돼야 하지만 이번 집회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과 국회 사무처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주동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체증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을 폭행한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입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이번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집회시위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가 이뤄진 장소가 국회 경내였다는 점을 의식한 듯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민주당이 당초 선거법 처리 시한으로 삼았던 날 바로 오늘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 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원내대표급 회담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죠. 이 선거법 오늘 합의안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이게 실무자급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초안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두고 감정 싸움까지 벌였는데 곧바로 이렇게 회동이 열린 걸 보면 이견 꽤 좁힌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가부간 협상을 해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네, 협상의 돌파구가 이중 등록제라고 하던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과 정의당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석패율제입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안한 이중 등록제를 도입하는 걸로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둘 다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인데 비례대표 대상이 모든 지역구 후보냐, 특정 지역구 후보만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석패율은 안 된다는 민주당. 원안대로 도입하자는 정의당의 중재안이 생깁니다. 비례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할지는 30석으로 하되 내년 총선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 기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합의 초안이 불발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요. 하지만 극적으로 선거법 합의안이 나온다면 4+1 공조가 재가동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처리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을 비롯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민생법안 처리의 길이 열리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극심한 충돌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빈손으로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북한에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비건 대표 제안에 답이 없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북한의 만남을 제안했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출국 전까지 서울에서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을 뿐 북한과의 깜짝 회동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응답 여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Do you have any response from North Korea? 출국 전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한 비건 대표는 그간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이루고자 했던 바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솔직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체제로 가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미국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한다면 동북아 모두가 핵무장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비건 대표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이례적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해 막판까지 협의를 가졌습니다. 사실상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었던 비건 대표의 제안까지 북한이 거절한 것을 그만큼 엄중히 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대표는 오는 19일까지 일본에 머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된 건 처음입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이 동상과 해산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그리고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에서 면제할 것, 이렇게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들입니다. 특히 해산물과 섬유 수출 또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었죠.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잘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낸 이유는 뭘까요? 또 북한이 예고한 중대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과 같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20敦促美朝继续对话，呼吁恢复六方会谈。30决定根据朝鲜遵守决议情况，解除部分对朝制裁措施。 북한에는 고강도 도발 자제를, 미국에는 태도 변화와 양보를 촉구한 겁니다. 특히 중러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3국이 결의안 초안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막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3국의 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과도 연결돼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서 2009년 중단된 6자 회담 부활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다자 회의체를 통해 북미 관계의 악화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만간 결의안 초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연말 북한의 결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최첨단 기능이 있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공군의 차세대 핵심 전투기입니다. 도입 9달 만인 오늘 작전 배치를 의미하는 전력화 행사가 열렸는데 공군은 완전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최근 공개한 홍보 영상입니다. 지난 3월 도입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의 ICBM인 화성 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최강의 전력을 운용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위력을 홍보 영상을 통해 과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13대가 들어왔고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됩니다. 모두 7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작 F-35A 전력화 행사는 오늘 청주 공군기지 경납고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군은 행사 영상이나 사진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적의 전투기를 잡는 시범까지 선보였던 F-15K 전투기 전력화 행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공군은 F-35A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며 이미 몇 차례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아덱스 개막식을 통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전력화 행사는 군내 행사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F-35A 도입을 공공연한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데 더 무게가 실립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군은 이번 주 중 도입 예정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오늘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협정 틀 안에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협정의 유효 기간이 오는 31일 끝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협정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는 투기 지역에 있는 15억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 겁니다. 이 규제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현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등에서 15억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막힌 첫날 은행 창구에는 전화 문의가 늘었습니다. 서울에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려던 한 남성도 대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용자금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입보다는 전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전세 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의 문의도 몰렸습니다. 내년부턴 전세 대출자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새로 사거나 갖고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보증을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9억이 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이 되는지와 그리고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지.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 LTV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아래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대출 조건 변동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나 이번 주에 매매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대출 조건의 변동이 있는지 문의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분주합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한 40%까지 절감이 되면서 실제로 집을 판매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문의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저마다의 셈법으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년엔 시세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33제곱미터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9억 원. 산정 당시 시세 45억 원의 65%에 불과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특히 고가 아파트는 중저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와 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세 15억 원까지는 70%,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만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12%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8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38억 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적용하면 3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곱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96%인 시세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 현실화율은 평균 68%대에서 69%대로 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과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그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또 토지는 7년 안에 7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갈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4.5%, 서울은 6.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어제 발표한 종부세 인상까지 적용을 하면 강남권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부담 어떻게 달라질지 임종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까지 끌어올리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0%가 오르게 됩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만큼 많이 오르면 세금도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거기에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면 내년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620만 원이 됩니다. 올해 410만 원보다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의 34억 원짜리 아파트는 현재 시세 67%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역시 보유세가 50% 늘어서 1,70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이것도 두 경우 모두 집 한 채씩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50% 상한선이 있어 이 정도입니다. 만일 두 채를 모두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가 3,8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데요.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예로 들었던 강남의 2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한 달 10,000원, 서초의 34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한 달에 12,000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산정에도 이용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오기 때문에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이번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와해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이 담겼는데 지난 2013년 처음 폭로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고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후 6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지휘한 혐의로 각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32명 가운데 26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협력업체로까지 내려보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조 협상에 개입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사건의 첫 시작은 6년 전 여름에 불거진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논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이 실제 삼성에 고용이 됐는데도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건데요. 법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삼성 측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삼성과 고용부의 유착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고 6년 뒤 나온 법원의 판단은 고용부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됐고 실질적 독립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70%가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위장도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일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리기사들은 삼성 측에서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불법 파견이 행해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근로자 파견 관계가 확인된다라고 확인한. 삼성전자 서비스는 검찰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이후 이미 올해부터 수리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전직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에서의 불법 파견 인정이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도 했다면서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금융위 국장 당시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어제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혹 관련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말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비리 의혹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으로 무제한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로 유죄 확증 편향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자 문화일보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책임을 전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혀 확인해준 사실이 없으며 언론과 변호인 측은 추측성 보도나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9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위조 날짜와 범행 방식 등 사실관계를 보강해 최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기로 해 표창장 위조를 놓고 2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문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자료에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주장도 처음 나왔습니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서 KBS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정모, 이모 당시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이름을 검찰이 압수해 놓은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에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 금액까지 적혀 있고 후보가 나중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 발언을 하라 단까지. 검찰이 지난주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울산시 고위공무원인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검찰이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라고 부르는 모임의 멤버 6명 중 1명인데 모임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을 짜는 역할을 맡았으며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포함돼 2017년 가을경 출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송 시장 측이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공약과 울산시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이 여당 후보 프리미엄 수준을 넘어선 당선을 위한 위법성 특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근무한 울산시 소속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공업탑 기획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는다라며 울산에 대한 통계 등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모임을 몇 번 가진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은 상상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에서야 제대로 된 이름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이 14건, 그중에 우린 이른바 8차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22살 청년 윤모 씨. 체포 뒤 무기징역 선고까지 딱 석 달 걸렸습니다. 범인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윤 씨는 강간 살인범으로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당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국과수의 감정 오류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하지만 범인을 밝히려던 공권력은 결국 폭력이 돼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명예만은 되찾고 싶다는 윤 씨. 뒤늦게나마 정의 회복에 나선 경찰의 수사 상황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과 담당 검사 1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 씨를 사흘 넘게 불법 체포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경찰들 역시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8살 초동생 박모양 실종 사건의 경찰관 2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이 줄넘기에 팔이 묶인 뼈 조각을 야산에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연쇄살인 사건은 3차와 4차, 5차 등 모두 5건. 경찰은 DNA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국가수에 이관된 8차 사건 채모 2점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8차 사건에서도 DNA 확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붙어있던 채모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인 건 맞죠. 그것에 대한 감정만 하면은 이제 이춘재가 범인임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겠죠.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방사성 동위원소 채모 감정에 대해선 국가수가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오류일 뿐이라며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앞선 검찰의 발표를 반박했는데 다시 검찰은 사건 현장 채모 대신 엉뚱한 일반인의 채모를 가져다 감정을 하고 수치 역시 가공한 조작이 맞다며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얻은 전기 에너지를 모아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많게는 휴대전화 배터리 몇백만 개 분량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 친환경 에너지 붐이 일면서 전국에 우후죽순 설치됐는데 최근 2년 동안 28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ESS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도 1차 조사위원회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이 나니까 2차 조사위가 꾸려졌는데요. ESS에 들어간 일부 배터리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충남 예산에 있던 ESS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앞서 23건에 대해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2달 뒤였습니다. 지난 10월 김해의 ESS 화재는 제조업체 CEO가 앞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공언한 닷새 뒤였습니다. ESS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참 불이 진행됐을 때 터지는 소리 계속 나고 상당히 좀 다들 겁먹어서 근처에 못 가고. 8월부터 10월까지 5건 화재에 대해 조사에 나선 2차 조사위. ESS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CCTV와 데이터 자료 등 분석을 통해 배터리 분량을 확인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조사위 관계자도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 5건 중 3건은 LG화학, 2건은 삼성 SDI. 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이들 업체에 통보했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LG화학은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 삼성 SDI는 배터리 자체에 결함은 없다면서 조사위에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이후도 문제입니다. 일단 앞서 1차 조사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했던 화재 23건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집니다. 또 전국의 태양광 발전용 ESS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태양광 설비에 들어가는 ESS의 규격을 상향 조정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태양광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해야 돼요. 2차 조사위는 업체 의견을 검토한 뒤에 늦어도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부산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무리하게 투입된 미숙련 노동자가 컨테이너 운반 장비를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애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신항 오부두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는 고용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몰았습니다. 이 부두의 안전수칙에는 숙련된 운전기사와 함께 120시간 동안 해당 장비의 조작법 등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기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혼자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장비는 이런 기준에 모두 미달한 운전기사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100시간 가까이 승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여유가 있어 되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니까 2시간 정도는 태워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장비를 몰 때 입력해야 하는 4번과 비밀번호는 작업반장 걸 대신 사용했습니다. 배차표에 적힌 작업자와 실제 운전한 사람이 달랐지만 감독해야 하는 원청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배차표를 받아서 저희 현장 실무 관리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매번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세웠지만 사실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원청과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10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 질환 위험을 예측한 검진 결과입니다. 판독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AI입니다. 환자의 빅데이터를 학습해 질병을 예측하는 겁니다. 의료, 제조, 교육. AI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에 그칩니다. 연구원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 아주 우수한 그런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연구원들을 모집하는 부분인데요.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국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10년 안에 인간처럼 기억하고 판단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합니다. 초등학교부터 AI를 배우는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더 늘려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또 5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을 키웁니다.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세하며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사활을 건 치밀한 전략이 아니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기술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AI 지식을 갖춘 시장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AI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정부는 AI 국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55조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OECD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출신 지역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짜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4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자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고속등본을 발급해서 이제 달라고 그러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겁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뭐 인터넷 유출 같은 것도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국내 문학계 거장인 이어령 씨가 오랜만에 강연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에는 암 투병 중인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병상에 누워있다기보다 마지막까지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그의 강연 현장을 홍서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외부 활동을 줄여온 이어령 씨가 오랜만에 강연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자신의 사진과 비교해 부쩍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박제된 천재라 불리우는 문학가 이상을 조명하는 기념행사 자리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이상에는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새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30년에 돌아가신 분이 2030년에도 새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86이 된 이어령 씨는 올해 초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암세포가 몸 구석구석에 퍼졌지만 암과 싸우기보단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과 친해진다 이래서 투병이란 말 대신 친병이란 얘기 썼더니 병도 요즘에 친해져가지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항암 치료 대신 그가 선택한 건 문학인으로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의 굴렁쇠 소년을 기획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 등 여러 직함을 가졌지만 생애 마지막 시간인 지금 가장 불리고 싶은 직함은 문학 선생입니다. 마지막도 한국론을 쓰는 것으로 내 일생을 하나에 정리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쓰고는 있지만 이 12권을 다 완성하는지는 모르겠고. 문학평론가, 인문학 교수로 우리 시대 시성을 대표해온 그의 문학을 향한 걸음은 인생 끝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와 입단 협상을 위해 조용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적인 협상과 달리 메디컬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강재훈 기자입니다. 김광현이 소속팀 SK에 강력하게 미국 진출을 요청한 건 31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때문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마이너리그에서의 도전보다 빅리그 입성을 가장 큰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서 마이너리그에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최대한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는 팀, 거기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현에게 러브콜을 보낸 세인트루이스는 빅리그 보장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팀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FA 마이클 와카까지 떠나 선발진 보강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세인트루이스의 입단 제의를 받은 김광현은 오늘 미국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통 선 계약 후 시행하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김광현이 3년 전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전력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와 계약한 린드블럼에 이어 다승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최근 2시즌을 건강하게 보낸 만큼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016년 오승환을 영입했던 팀으로 양키스 등과 함께 미국 최고 명문팀으로 꼽힙니다. 김광현은 포스팅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여러 팀들과 협상의 길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왜 따뜻한 베트남을 두고 추운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박항서 감독은 재충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비가 오며 부쩍 쌀쌀해진 날씨.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이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 실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1월 올림픽 최종 예선이 열리는 것도 더운 태국. 추운 한국으로 전지훈련으로 온 궁금증이 커지자 박항서 감독은 지친 선수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자꾸 휴식을 한다 그러니까 놀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을 이끌고 이룬 성과는 지나간 추억일 뿐이라며 박항서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얘기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북한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과 한 조에 속한 베트남은 8강에서 우리나라와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조별리그 통과가 우선이라면서도 자신감도 내보였습니다. 한국은 조 1위로 분명히 올라갈 테고 뭐 우리는 뭐 조 1위를 안 하고 좀 같이 1위를 하면 안 붙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단 예선 통과 목표합니다. 뭐. 박항서 감독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통영 전지훈련을 통해 사상 첫 올림픽 본선을 향한 기본 전력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일본의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내주고 지며 14년 만에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경기 막판까지 일본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후반 42분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1대0으로 졌습니다. 안방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대표팀은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2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피파 산하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가 유럽 5대 리그 팀들의 전반기 MVP를 뽑았는데 손흥민이 당당히 토트넘의 MVP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CIES는 공격과 수비 6개 항목에 걸쳐 선수들의 능력치를 지표화했습니다. 손흥민은 100점 만점에 82점을 얻어 79점을 받은 델리알리, 75점에 그친 해리 케인을 제치고 토트넘의 전반기 MVP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공격 관련 지표인 기회 창출에서 85점, 돌파 81점, 슈팅 72점을 받아 모두 팀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잘 나가던 KT가 초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올스타 투표 1위를 질주 중인 인기 최고, 실력도 최고인 허훈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빠져 8연승이 좌절됐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지난주 선두 SK를 잡고 연승 가도를 이어간 KT. 허훈은 18점에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이때부터 몸에서 이상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더블 할 수 있었는데. 쥐가 나가지고. 허훈은 이후 회복 훈련을 진행했지만 오늘 허벅지 통증까지 호소해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인삼공사와의 안양 원정에 함께하지 못한 허훈은 정밀 검사 결과 왼쪽 허벅지 근육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훈이 열흘 이상 결장할 예정인 가운데 초대형 악재를 맞은 KT는 인삼공사와의 창대창 대결에서 밀렸습니다. 아트덩커란 애칭을 얻은 맥컬런은 또 한 번 탄력을 뽐냈습니다. 코너에서 갑자기 나타나 운동 능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승부처에서 허훈의 공백이 더 커 보였습니다. KT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맥컬러의 덩크쇼가 이어졌습니다. 인삼공사는 박형철이 3점슛 5개를 적중시키며 17점을 올리는 깜짝 활약까지 더해 KT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KBL에서 가장 핫한 카드이기 때문에 훈이가 뭐 없는 공백이 좀 확실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KT의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수월하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KT는 10년 만에 8연승이 좌절된 가운데 KCC와 함께 공동 3위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6일 프로배구에서 지난 시즌 공인구가 사용돼 논란이 됐었죠. 매의 눈으로 이를 알아채고 바로잡은 주인공은 바로 대한항공의 베테랑 세터 유광우였습니다. 라이벌 한 선수의 부상 공백을 잊게 할 정도로 대한항공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그를 하무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스파이크를 유도하는 감각적인 토스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과 발을 이용한 재치 넘치는 수비까지 베테랑 세터 유광우의 활약상입니다. 이번 시즌 한 선수를 받쳐주기 위해 대한항공에 합류한 유광우. 최근 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사이 8경기에서 6승을 이끌며 팀과 함께 고공행진 중입니다. 제가 잘하기보다는 동료들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범실을 해도 많이 그걸 커버해주고 있어서. 경기 중 잘못된 공인구가 사용된 것을 잡아내 화제가 됐던 유광우는 손 감각만으로도 공인구를 구별해냈습니다. 이게 만지면 거의 대부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를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색깔이 좀 다르고 그리고 탄성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질적인 발목 통증에 두 새끼 손가락 인대마저 늘어나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투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런다는데 그 심정을 100분 이해하죠. 행운이고 고맙고. 7차례나 삼성화재의 우승을 이끌어 우승 청부사로 불렸던 유광우. 이제는 대한항공에서 제2의 전성기로 불릴 만큼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가능 안 해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우승을 많이 한 선수, 코치장에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였다는 걸 좀 많이 기억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한국 바둑 랭킹 2위인 20살의 신진서 구단이 처음으로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지난 3일 1국을 내준 신진서 구단. 그러나 오늘 2국을 이긴 뒤 바로 이어진 3국에서 초반부터 기선을 잡은 뒤 신민준 구단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국내 최강을 다투는 신진서 구단은 생애 처음 KBS 바둑왕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2m 21의 인간장대 포르징기스가 커리를 연상하게 하는 장거리 석점 슛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데토쿤보 위에서 리바운드를 한 뒤 덩크를 터뜨리는 포르징기스. 키가 무려 2m 21cm입니다. 오늘은 마치 스테픈 커리를 보는 듯 했는데 8m 안팎의 장거리 석점 슛이 잇따라 림을 가르네요.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를 이끌며 26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 괴수로 불리는 아데토쿤보는 상대가 붙잡고 늘어져도 골을 넣는 등 무려 48점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포르징기스를 앞세운 댈러스가 미러키의 19연승을 저지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 계획입니다. 그 냉방 시스템이 공개됐습니다. 카타르 전통배에 돛해서 영감을 얻는 알자눕 스타디움의 웅장한 자태 보셨습니다. 이 경기장의 냉방 방식은 밤새 냉각시킨 물을 이용해 차가운 공기를 좌석 밑으로 내보내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장의 공기압을 높게 유지해 외부의 뜨거운 공기의 유입을 막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이미 여름을 피해 11월 개최로 결정됐지만 조직위 측은 그래도 경기장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난 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밤새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8.1도로 출발하는 등 다시 가을이 돌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겨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1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5에서 3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내린 비가 도로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내륙 지역에서는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철원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